때가 없는 시계. 멈춰버린 손목시계를 차고 나는 집 근처 상점가를 걷고 있다. 각진 타원형 속에 원형 글자판이 박혀있는 두툼하고 커다란 손목시계다. 끈은 금속재. 평소 가죽끈 달린 작은 시계를 차는 나로서는 유난히 무겁다. 시계 저은지를 교환하거나 끈을 교체할 때는 늘 역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해결했다. 그런데 이 시계만큼은 그 가게에서는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거 상당히 오래된 시계인데요. 고장난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아마 어딜 가도 없을 겁니다. 저 혹시 말이죠. 이런 레트로 타입의 시계가 좋으시면 이건 어떠실까요? 나에게 새 시계를 권한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이 손목시계는 2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것이다. 형님 부부와 2세대 주택의 1층에서 혼자 살게 된 어머니가 용건이랄 용건도 없는데 자주 전화를 걸기에 전철로 1시간 남짓 걸리는 집에 상황을 보러 갔다. 그때 어머니가 건네준 것이다. 얘야, 이거 네가 받아줄래? 휴대전화를 시계 대신으로 사용하는 아들이나 딸과 달리 나는 외출할 때 손목시계를 차지 않으면 불안한 세대다. 그러나 그런 나한테도 아버지의 시계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골동품으로 보였다. 바늘이 아예 움직이지를 않는다. 이런 시계는 차고 다니지 않는데. 일단은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의 질문은 대개가 단정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거 아버지 유품이야. 아버지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차고 다니렴. 아마 좋은 시계일 거다. 너희 아버지 아주 멋을 잘 부리는 사람이었잖니. 좋은 시계? 한심하지만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글자판에 새겨진 글자는 브랜드에 별 관심이 없는 나도 일단은 알고 있는 외국 시계 회사의 이름이었다. 어쩌면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지하철역 앞에서 시작되는 상점가는 주로 오래된 소규모 가게들 뿐인데 이 지역에서는 점포 수와 길이로 꽤 유명하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걷다 보면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가고 있는 가게는 아케이드를 벗어난 상점가 어귀에 있다. 이름은 영보당. 도들새김의 글자, 그 금색이 벗어지기 시작한 간판. 입구 주변만 벽돌을 쌓은 구조가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상점가에서도 유난히 고풍스럽다. 여기에 시계포가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몇 초 동안 입구 앞에 서 있다가 자동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야 손잡이를 잡았다. 페르시아 양탄자 같은 모양의 벽지. 몇십 년 전에는 최신식이었을 하얀 나무틀에 유리가 끼어있는 진열 케이스. 문을 열고 들어선 가게 안은 아주 오래전에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유리문 한가득 비치는 서쪽 햇살이 짙게 화장한 늙은 여자의 얼굴을 파헤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벽 한 구석에 붙어있는 시계 포스터 속에 지금은 30살이 넘은 여배우가 10대 시절에 오동통한 볼에 보조개를 지으며 웃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좁은 실내에는 시계가 넘쳐났다. 정면 벽 앞에 즐비한 괴종시계는 각각이 오락가락하는 진자와 함께 불협화음을 빚어내고 있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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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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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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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현재 시각이다.
시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시 50분 전후다. 왼쪽에는 전면이 유리인 진열 케이스가 놓여 있고 위칸에는 벽시계, 아래칸에는 탁상시계가 진열되어 있다. 이쪽 상품은 파는 시계가 모두 그렇듯이 10시 9분 언저리에 바늘이 서 있다. 시계라는 시계가 하나같이 나의 방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왼쪽에 카운터를 겸한 유리 케이스 안에는 손목시계와 팔겠다는 열의가 느껴지지 않는 가죽끈이 가득 진열되어 있다. 어느 상품이나 나름 새 것이겠지만 이 가게에 놓여 있으니까 한 시대 전의 앤티크로 보인다. 카운터 너머로 하얀 머리가 보였다. 조그만 작업대 앞에 등을 구부리고 있다. 정말 작고 좁은 작업대였다. 사무용 보통 책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판 위에 역시 자잘한 도구 상자가 놓여 있다. 식탁 매트 크기만큼 빈 자리에는 핀셋과 귀이개처럼 생긴 드라이버, 날끝이 뾰족한 커터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수술 도구처럼 칙칙하게 빛났다. 공구까지 다 작다. 모든 것이 작았다. 저 계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백발의 머리가 이쪽을 돌아보았다. 작업용 외눈 안경을 낀 눈이 노려본다. 외눈 안경은 눈에 끼는 타입이라서 얼굴 한쪽만 찡그린 것처럼 보였다. 89살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을 만큼 노인이었다. 저 시계를 좀 고치고 싶은데요. 노인이 일어선다. 앉아있을 때는 거구로 보였는데 일어서니 의외로 키가 작다. 그 점도 아버지와 비슷했다. 골격이 단단해서 태우고 남은 뼈가 뼈 항아리에 잘 들어가지 않는 세대다. 내가 손목시계를 내밀자 5도 아니고 우도 아닌 탄성을 질렀다. 끼고 있던 외눈 안경이 왼쪽 눈에서 떨어진다. 손바닥을 접시 삼아 툭 받는다. 야, 이거 정말 오래된 시계네요. 어머니 말이 내가 고등학생 때쯤 샀을 거라고 했다. 그 말은 40년 전이라는 뜻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죽고 나서야 아는 일도 있는 듯하다. 아버지가 멋쟁이였고 몸에 지니고 걸치는 것에 돈을 많이 들였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다. 어머니는 나한테는 아버지 시계를, 나보다 아버지 체형을 많이 닮은 형에게는 역시 비슷한 시기에 산 코트를 유품으로 주겠노라고 하셨었다. 긴자에 있는 양복점에 가서 맞춘 코트다. 매달 받는 월급의 절반 정도는 줬을 거야. 어머니는 말했었다. 정말일까? 믿기지가 않는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었다. 한번 전직을 했지만 아무튼 어느 쪽이나 크지도 작지도 않고 세상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회사였다. 아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 그 자체인 사람이었다. 그 세대 사람들이 왕왕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것을 수치라고 여기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도 몰랐다. 법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하기 시작한 첫 회사나 옮겨간 두 번째 회사나 모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어느 쪽에서나 격리 일을 했다는 얘기만 겨우 들었었다. 하는 일이 늘 바쁜지 매일 밤늦게 들어왔다. 쉬는 날에는 언제나 잠만 잤다. 같이 놀러 나간 기억은 거의 없다. 회사원 시절에 아버지 모습하면 나는 양복 차림과 잠옷 차림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월급도 아주 평범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물론 형과 나를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까 뭐라 불평할 처지는 아니다. 그러나 형이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시절에는 도시락에서 고기가 사라졌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간간히 고기가 들어 있었는데 어묵이나 어육 소시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스키야키에는 쇠고기 대신에 돼지고기.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화면이 지직거리는 TV도 새로 사지 않고 그대로 보았다. 우리 집 사정이 지금 힘들구나 하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그냥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고급 시계? 주문 제작한 코트? 장례식 때 어머니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니? 하면서 울었지만 시간이 흘러 마음이 가라앉아 점차 현실적으로 변해서 아버지의 험담을 늘어놓는가 하면 우리는 몰랐던 일화를 토로하기 시작했다. 네 아버지가 얼마나 허세가 심했나 모른다. 자기 입는 옷에는 돈을 팍팍 썼어. 나는 늘 세일 때나 사 입었는데 말이다. 어른이 되면 자기 부모라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법이다. 절대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다. 어느 면에서나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억 속에 아버지 나이를 넘긴 지금은 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도시락 반찬으로 어묵과 어육 소시지만 먹었던 몸으로서는 왠지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다. 매일 밤늦게 들어왔던 것도 어머니 말로는 어디서 뭘 하다 들어왔는지 모른다. 근데 그게 다 일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야. 라고 했었다. 나는 이렇게 회상하다가 현실로 돌아왔다. 어쨌든 시계방 노인의 탄성에 기분이 좋아진 나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말았다. 나쁜 물건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씁쓸한 미소였다. 깡마른 몸에 비해서 굵은 손가락으로 글자판에 새겨진 메이커 이름을 쓰다듬고는 진찰 결과를 구하는 의사처럼 말한다. 뭐 당시에는 고급이라고 하면 고급이었겠죠. 하지만 유행이었어요. 스위스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브라질 공장에서 만든 겁니다. 시계를 보면 사용하던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다는 시기였다. 죽은 후에도 아들인 나조차 잘 모르는데. 시계에 대한 지식과 애정은 풍부하지만 손님 대하는 기술은 서툰 사람인 모양이다. 내 기분이 상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이거 아버지 유품이에요. 가시돋친 내 말에도 기죽는 기색 하나 없이 아, 그래요? 라고 할 뿐이다. 그런데도 40년 전의 기계식 시계가 그의 장인적 혼의 나사를 바짝 감은 듯하다. 작업대로 아버지 시계를 들고 가더니 만년필 펜 끝을 주걱처럼 꽝 두른 모양의 공구로 뚜껑을 연다. 나는 카운터 너머로 그 작업을 들여다보았다. 손목시계 안에서 크고 작은 태엽이 기하학적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미니어처 공장 같았다. 외눈 안경을 낀 옆 얼굴에 주름이 깊어진다. 어떻습니까? 고쳐지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내 얼굴을 보지 않고 시계에게 답하듯이 말했다. 아, 이 나사가 망가졌구나. 저 잠시 기다리시죠. 똑같은 나사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듬직한 말이다. 퉁명스러움이 갑자기 장인 기질의 미덕으로 보인다. 노인이 괴종시계가 즐비한 벽 왼쪽으로 사라졌다. 안에 살림집이 있는 듯하다. 문이 없는 출입구에는 비즈 발이 걸려있다. 그 발도 꽤나 오래되어 보인다. 사모님의 취향인지 비즈는 꽃조개 모양인데
색이 완전히 바래서 분홍색이라기보다 회색에 가까웠다. 작업대 앞 벽에도 시계가 즐비하다. 크기도 종류도 제각각인데 어느 것이나 세월이 느껴진다. 거기만 보면 앤티크 샵 같다. 이쪽 벽 한가운데는 기둥시계가 서 있다. 젓갈색에 테두리에 조각이 새겨진 대형 시계다. 진자가 움직이는 아래쪽 절반에는 유리가 끼어 있고 영보당이라는 금색 글자가 옆으로 쓰여 있었다. 기둥시계 옆에는 디자인이 고상한 벽시계가 걸려 있다. 꼭대기에 나무로 조각된 사슴머리가 튀어나와 있다. 그 밑에는 탁상시계가 몇 개. 가격표는 붙어 있지 않다. 가게 역사를 말해주는 전시품인지 아니면 가게 주인의 개인적인 컬렉션인지 특별히 귀중한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시계가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다. 나무와 금속재 장식품, 유리와 플라스틱. 낡았지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정면에 있는 괴종시계가 먼지를 덮어쓰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꽃 쪽에 발이 흔들리면서 노인이 돌아왔다. 손바닥을 접시처럼 위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조그만 부품을 담고 있을 것이다. 부품을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려는 뜻인지 아니면 다리가 좋지 않은 것인지 걸음걸이가 아주 느렸다. 아마 이걸로 바꿔 끼우면 움직이기는 할 겁니다. 근데 여기저기 많이 낡아서 점검도 좀 하고 조정도 해야 될 것 같군요.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오늘은 평일이지만 나는 현재 실업자다. 작업대에는 다른 시계도 놓여 있었는데 노인은 그걸 옆으로 밀쳐냈다. 끈도 떨어져 나가고 벌거벗은 아버지의 손목시계는 조그만 바이스 같은 기구에 고정되었다. 노인은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건 이미 잊은 듯하다. 슬로모션으로 돌아가는 필름처럼 천천히 손을 놀린다. 조그만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나사를 풀고는 한숨을 쉬고 그 다음 핀셋의 거의 끝부분을 쥐고 깨알 같은 교환용 나사를 집어들고 이런 식이다. 시간이 좀 걸리는 정도가 아닐 듯했다. 어디서 시간을 좀 보내다 올까 싶었지만 갈 곳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다. 손님용 의자 하나 없어서 나는 멀거니 선 채 작업하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이제 됐구만. 이 나사가 문제였네. 이 나사가. 시계를 보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일단은 나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시계는 고쳐질 모양이다. 이제 분해해서 가볍게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이 새로운 공구를 손에 들었다. 몇십 년이나 되풀이한 작업일까. 아주 느리지만 손놀림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가지런히 놓인 공구의 순서는 몸이 기억하고 있는지 손으로만 더듬어 바꿔주곤 한다. 동전 크기와 별다르지 않은 원형 속에 미세한 태엽과 나사를 상대로 투박하고 굵은 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하나가 끔찍하리만큼 세밀한 작업인데 저 나이에 참 대단하다 싶었다. 나는 용을 써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내 일은 광고 기획사의 영업이었다. 노인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한참 섬세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산만하게 굴어도 괜찮을지 싶었다. 노인은 내게 말을 걸 때도 입김에 부품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웅얼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손에 소형 드라이버를 쥐고 제일 조그만 태엽을 갈고 있다.
바로 그때 불쑥 오른쪽에서 소리가 났다. 나도 모르게 헛하는 소리가 나왔다. 정면 벽 앞에 괴종시계 하나에서 비둘기가 튀어나왔던 것이다.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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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륵. 오후 4시다. 노인이 희죽 웃었다. 비둘기 시계 오랜만에 보시죠? 지금도 찾는 손님이 가끔씩 있어요. 아닙니다. 저 옛날에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아마 내가 초등학생 때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비둘기 시계가 끝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람이 시끄럽다는데도 계속 꾸룩거리는 녀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다. 만들어 붙인 까맣고 동그란 눈도 꺼림칙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리로 심장을 찌른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밤에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다. 어린아이에게도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이 있다. 한밤중에 그 소리가 들려서 우는 횟수를 세다 보면 점점 더 잠이 달아났다. 숙제를 하고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잔혹한 카운트다운 소리로 들렸다. 집이 넓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당시 우리가 살았던 집은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택이었다. 거실 말고는 방이 딱 2칸. 나와 형이 함께 썼던 3평짜리 다다미 방은 비둘기 시계가 있는 거실 바로 옆이었다. 얇은 벽 저쪽에서 1시간 간격으로 비둘기가 우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둘기 시계를 사들인 것은 답답한 임시 거주 공간을 호화로운 거실로 착각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 소리에 진력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3세 집을 구입한 아버지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에 나한테는 기쁜 사건이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은 비둘기 시계는 사택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가자라는 것이었다. 노인이 바로 오른쪽 옆에 있는 괴종시계를 힐끔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이 시계는 독일제고요. 비둘기가 아니라 뻐꾸기가 나옵니다. 원래 비둘기 시계라는 것은 원조가 독일이고 뻐꾸기새가 맞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뻐꾸기가 울면 쓸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도 잘 안 된다고 해서 뻐꾸기를 비둘기로 바꾼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사슴머리가 튀어나온 벽시계에는 진자와 함께 옛날에 우리 집에 있었던 비둘기 시계와 비슷한 솔방울 모양의 추가 달려 있었다. 이거는 55년 전의 물건입니다. 마누라와 결혼하던 해에 입수한 거예요. 이 녀석도 튀어나올까 하고 긴장했는데 찬찬히 보니까 이쪽 시계는 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정확하게 2시에 딱 멈춰 있었다. 노인은 보기보다 말이 많았다. 시계에 관해서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웅얼거리는 목소리인 것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 듯하다. 말을 걸어도 문제는 없다는 걸 알고 이렇게 물어보았다. 이 가게 꽤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나 봅니다. 하하, 네, 뭐 그렇지요. 혹시 전쟁 전부터 그렇게 물어본 것은 기둥시계에 적혀있는 영보당이라는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내 말을 떨쳐내듯이 비어있는 손을 흔든다. 그건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겠지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전쟁 전은 좀 심했나? 아버지 때부터 시계포를 했지만 공습 때 다 불타버렸어요. 여기로 옮겨와서 가게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나고요.
근데 그게 벌써 1959년의 일이네요. 듣고 보니까 젓갈색 기둥식에 군데군데 난 검은 얼룩이 불에 누른 흔적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무튼 오래된 가게인 것만은 분명했다. 1959년.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었을 시기다. 한두 번은 실내 장식을 바꿨겠지만 건물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어린 시절 내가 찍혀있는 흑백 사진 앨범 속에서 본 듯한 가옥이다. 아버지의 유일한 취미는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나와 형은 당시 어린아이치고 드물게 수많은 사진의 피사체가 되었었다. 사용했던 카메라는 올림푸스. 그 무렵에는 어느 집에나 있는 그저 그런 기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카메라도 실은 값비싼 것이었을까? 노인은 다시 세밀한 작업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따분한 터라 시계에 대한 지식이라도 좋으니 아무튼 대화를 잇고 싶었다. 저거 디즈니 시계죠? 사슴시계 바로 밑에 있는 상자형 탁상시계를 가리켰다. 글자판 속에서 백설공주가 난쟁이 둘과 춤을 추고 있다. 전체는 밝은 빨간색, 직사각형 글자판을 유리가 덮고 있고 노란색 테두리에는 빨간 별이 조르륵 박혀 있다. 보석 상자에 바늘 2개를 붙여놓은 듯한 시계였다. 여름방학 되면 찾아가곤 했던 지바 친척집의 사촌 누나 방에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다. 나와 사촌 누나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의 시계다. 다 함께 헤엄쳤던 지바의 바다에는 벨트 달린 복서 팬티 같은 수영복을 입은 아버지 모습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렵까지는 함께 다녔던 것이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사실 사촌 누나인 구미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노인이 얼굴을 들고 중얼거렸다. 아, 이거요? 이건 딸이 태어난 걸 기념하는 시계입니다. 시계를 향한 옆 얼굴이 점잖고 너그러운 할아버지의 그것이었다. 4시 47분. 새벽입니다. 새벽 4시 47분. 네? 얼마나 난산이었는지 밤을 꼬박 새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따님이 태어난 시간을 시계에 기록하신 거네요. 노인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몇 시 몇 분에 태어났을까? 부모님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왠지 쑥스러워서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았다고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쑥스러워할 일도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고 보니까 내 기억에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는 디즈니의 만화 영화였다. 101마리의 달마시안. 그때도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형과 나 이렇게 셋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와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은 딱 한 번뿐이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무렵 007 시리즈에서 일본이 무대인 영화였다. 아버지 스스로가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해서 함께 갔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정말로 멋쟁이였는지도 모른다. 이웃 동네에 있는 극장에 가는데도 굳이 양복을 차려입었다. 영화의 줄거리는 까맣게 잊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까닭은 영화를 본 다음에 백화점 식당에서 식사했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때 비프 스튜를 주문했다. 그런 주문에 익숙한 척했지만 실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스튜 그릇이 뜨겁다는 것을 모른 채 손으로 들었다가 떨어뜨려서 밝은 회색 양복에 죄 튀고 말았다. 나와 형은 똥물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놀렸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잔소리를 해댔다. 잘 모르면 주문을 하질 말지 라는 말이었다. 그렇다. 허세였다. 그 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이날의 사진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형과 내가 영화를 본 후에 길거리에서 짐짓 폼을 잡은 사진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영정사진을 찾느라 앨범을 펼쳐보았을 때도 형이 그날이 그립다는 듯이 말했었다. 오, 이 사진. 아버지가 저 비프 스튜를 엎었던 날이잖아.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그때 말이야, 아버지 진짜 당황했지. 007 두 번 산다 라는 영화를 본 다음이었잖아. 1년에 몇 번 아버지는 휴화산이 분화하는 것처럼 화를 냈고 우리 중 어느 한쪽이거나 둘 다에게 불벼락이 떨어지곤 했다. 대개는 불합리한 이유였다. 그런 때 형은 그날 당황하던 아버지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참았다고 한다. 젊은 시절 사진이라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댁도 많거든요. 라고 상조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만약 이날 찍은 아버지 사진이 있었다면 우리 형제는 주저없이 영정으로 그 사진을 골랐을 것이다. 디즈니 시계 옆에 놓인 탁상 시계도 낯이 익은 그 옛날 물건이었다. 분홍색 직사각형의 유리창 안에는 글자판이 없는 대신에 숫자만 적힌 얇은 판이 3개 옆으로 나란히 있다. 소위 초창기의 디지털 시계다. 가장 오른쪽 판은 1분마다, 가운데 판은 10분마다, 그리고 왼쪽 판은 1시간마다 넘어가면서 시간을 알린다. 그 옛날에 역이나 공항의 시각 표시판을 탁상시계로 축소한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디지털 시계의 아날로그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계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바늘이 있는 시계와는 감각이 다른 신시대의 제품으로 여겨졌다. 얼마 후 진짜 디지털 시계 출현으로 싹 사라지고 말았다. 팔락팔락 플라스틱 판이 넘어가는 디지털 시계. 고등학생 시절에는 내가 내 방에서 사용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다. 집을 마련한 대가로 아버지의 통근 시간도 편도 2시간으로 늘어나고 말았다. 어머니보다 빨리 일어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따로 잠영종을 사용했다. 근무처가 바뀌어서 필요 없어졌다는 이유로 몇 번을 깨워도 헛수고라고 어머니에게 매일 혼나던 내가 사용하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 시계를 물려받은 건 지금이 첫 번째가 아니라 2번째인 것이다. 저 시계도 오랜만에 보네요. 팔락팔락 넘어가는 시계요. 아, 플립 시계 말이군요. 그건 제 마누라가 사용하던 거예요. 집에 시계만큼은 썩어나갈 만큼 많은데요. 계속 그 시계만 사용했어요. 아마 전원을 연결하면 지금도 움직일 겁니다. 그에게 시계 수집은 가족 앨범 같은 것인 모양이다. 시계포라는 가게를 하고 있기에 가능한 사치스러운 앨범이다. 그리고 불쑥 깨달았다. 아버지와 외출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은 우리 집 앨범에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적을만도 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늘 아버지가 들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건 손자가 태어난 날의 기념품인가요? 골동품 진열 코너 같은 케이스 안에 비교적 디자인이 새로운 만화 영화의 미소녀 전사가 그려진 자명종을 가리키면서 나는 이렇게 물었다. 우리 딸도 어린 시절에 갖고 싶어 하던 것이다. 그 딸이 내년 봄에는 결혼을 한다. 나는
옳게 알아맞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답이 없다. 노인은 손으로 공기 주머니를 휙휙 누르는 먼지떨이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시계 속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일하시는데 자꾸 주절주절 떠들었어요. 노인이 간신히 손을 멈췄다. 아닙니다. 실은 그것도 딸아이 거예요. 결혼해서 몇 년 후에 태어났다고 하면 딸이 지금 50살을 넘었을 것이다. 물론 어른이 어린이용 시계를 사용하지 말란 법은 없다. 노인이 공기 주머니를 꾹 눌러서 손목 시계 안에 조그만 바람을 일으킨다. 마치 한숨을 쉬는 것처럼. 딸이 나이는 어른이지만 아직 어렸을 때 그대로라서요. 아이를 낳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했다나 봅니다. 그래서 좀 지적 장애가 있어요. 무거워진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나는 우둔한 남자를 가장하고 물었다. 무슨 기념일인데요? 시계바늘이 8시 37분에 서 있다. 성인식? 아니지. 성인식은 아니다. 시계에 그려진 미소녀 전사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까 말까 하던 시절의 만화 영화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쯤 전의 물건일 것이다. 노인이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외눈 안경을 통해 내려다보면서 툭 말을 떨어뜨렸다. 죽었을 때의 시간이에요. 꾸륵. 가슴에서 비둘기가 튀어나왔다. 뇌에만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오래는 못 살 거라고 했었거든요. 작업대에서 등을 구부린 채 말하고 있어서 내가 아니라 시계 속 작은 태엽에 말하는 것 같았다. 태어난 시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죽은 시간도 기억해야 되겠죠. 저마다 다르게 울리는 괴종시계 소리가 갑자기 귀에 되살아났다. 째깍째깍째깍, 찰칵찰칵찰칵, 땡땡땡. 노인이 조그만 작업대 앞에서 일어나 디즈니 시계를 손에 들었다. 뭐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내게 시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얘기하는 투로 말을 건네왔다. 자, 보세요. 이렇게 시계바늘을 돌리면 태어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러더니 디즈니 시계 뒤에 달린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다. 새벽 4시가 3시가 되고 2시가 되고 12시로 되돌아갔다. 그 다음 9시가 되자 바늘을 멈췄다. 아이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의사가 묻더군요. 만에 하나를 위해 제왕절개를 하겠느냐고요. 디즈니 시계한 백설공주의 영원한 미소를 바라보면서 말을 이어갔다. 배를 째다니 그럴 수는 없다. 내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마누라가 나보다 8살 아래였어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참 예쁜 여자였습니다. 고급 시계를 얻은 기분이었던 거겠죠. 그 외에 좋은 시계는 조그만 생채기만 나도 헐값이 되잖아요. 나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노인도 나의 대꾸는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가 말하고 있는 상대는 아마도 내가 아닐 것이다. 나는 팔락팔락 시계를 쳐다본다. 안에 있다고 여겼던 그의 부인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표시된 시간은 6시가 조금 넘었다. 작업대로 돌아가 칫솔 같은 브러쉬로 시계 뒷면을 쓱쓱 털기 시작한 노인이 내가 있다는 게 생각났다는 듯이 웅얼거렸다.
마누라는 아직 살아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풀립시계가 표시하고 있는 건 이 집을 나간 시간이에요. 6시 17분. 오전이었을까? 오후였을까? 그가 외출했다가 저녁 때 돌아왔더니 아내가 없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었다. 아니면 집을 나간 아내 쪽에서 노인에게 이별을 알리는 전화를 건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딸이 죽은 직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플립 시계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1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23시간 59분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 시계에 새겨진 때도 되돌릴 것인가? 6시 17분이 되기 전에 어떤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다른 말을 했더라면 아내가 집을 나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고 상상하면서 말이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노인이 아버지 시계를 손에 들고 돌아보았다. 죄송합니다. 이 일을 먼저 하게 해서. 내가 들어왔을 때 그는 회중시계를 수리하고 있었었다. 아닙니다. 이건 손님이 맡긴 시계가 아니거든요. 회중시계 바늘은 기둥시계와 똑같은 12시 30분 약간 너머에 멈춰 있다. 가끔씩 꺼내서 손을 봐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아예 작동을 안 합니다.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것과 멈춰 놓은 것과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사실 시계를 돌려받으면 재빨리 사라지고 싶었었다. 하지만 노인은 아버지 시계를 인질 삼고 얘기를 끝내려 하지 않는다. 이 시계는 우리 아버지 시계예요. 공습 때 돌아가셨죠. 누나와 함께 말입니다. 가게도 집도 폭탄에 싹 다 타버렸고요. 우리 아버지도 시계포를 했습니다. 아, 이 얘기는 아까 했던가요? 나는 학도병으로 동원돼서 군수공장에 간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지요. 집에 돌아왔더니 아주 싹 타버려서 남은 게 없더군요. 타고 남은 자리에 여기저기에서 시계만 멋대로 시간을 알리고 있었어요. 공습 당시 시간에 멈춰선 놈, 운 좋게 아직 움직이고 있는 놈.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계가 새기는 시간은 하나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간이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얘기가 좀 이상하죠? 나는 애매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아니요. 네. 청구된 금액은 18,000엔. 시계 수리비가 보통 어느 정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비싸다. 실업중인 내게는 뼈아픈 지출이다. 처음부터 쓰기 위해서 고친 시계가 아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처음에 가르쳐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갑에는 다행히 간신히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 유품이라고 자랑했던 나는 수리비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업수이 여겨지고 싶지 않은 기분도 있었다. 내가 실업 중이라는 것을 이 노인은 알 리가 없는데도 말이다. 돈을 낼 때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이 시계를 사고 내 도시락 반찬이 어묵과 어육 소시지로 변한 것은 마침 아버지가 전직한 무렵이었다. 새 회사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미리부터 꿈에 부풀었던 것일까? 아니면 새 직장에서 기죽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혹은 격리가 아닌 다른 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던 것일까? 대학 때 법학을 공부하면서 변호사를 지망했던 아버지는 재학 중에 전쟁에 끌려갔다. 전쟁이 끝나고 대학으로 복학했지만 모든 법률이 바뀌어버렸다. 평범한 회사의 격리과장으로 지내는 인생에 만족하지 못했던 아버지 마음을
내 손바닥 보듯이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 아들로서, 또 같은 남자로서. 그러나 이제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없다. 살아있다 해도 당신 이야기는 하기 싫어하는 아버지였으니까 대답해주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나 시계바늘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내가 대답할 때까지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투로 노인이 말했다. 이번에는 거스름돈을 인질 삼았다. 누구한테든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니면 수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무슨 계기만 있으면 들려주는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후회스러운 자기 심정을, 그리고 자신에게 다른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손님도 그런 생각이 있겠지요. 노인이 자신의 조그만 세계로 유혹하듯이 웃는 얼굴을 보였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였다. 나는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정년을 3년 앞둔 내게 회사가 갑자기 부서 이동을 명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의 경우에 여름철 이동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입사 후로 줄곧 영업을 뛰었던 나에게 서무과로 이동하라고 한 것이다. 일이 그렇게 된 이유에는 몇 가지 짚히는 구석이 있었다. 나는 연하의 신임 국장과 종종 대립각을 세웠다. 아직 40대인 그가 오랜 거래처 고객을 무시하고 내 눈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대로 보이는 벤처 기업에만 프레젠테이션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상부의 평가가 좋은 국장은 답답한 나를 눈앞에서 없애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어차피 앞으로 3년이다. 그냥 참을까? 하고도 생각했다. 딸의 결혼식 때 무직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주저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정식으로 이동이 통보된 다음 날, 몇 번이나 상상했던 대로 국장의 책상에 사표를 내던졌다. 아내는 그것이 오기라고 핀잔을 주었다. 오기가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허세였을 뿐인지도 모른다. 사표를 내던진 게 과연 잘한 일인가 아닌가. 지금은 이 나이에 다시 취직하는 것은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래서 더욱더 사표를 내던진 게 잘한 일인지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한심하게도 요즘은 사직서를 내지 않고 서무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잠시 생각하고서 나는 노인에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한테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 없다고요. 시계바늘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팔락팔락 넘어가는 시계처럼. 아, 그러세요? 내 말을 콧숨으로 날려버리고 작업대로 돌아가던 노인이 되돌아보았다. 입술 한쪽을 심술맞게 비죽이고 이렇게 말했다. 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그 시계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역시 아버지다. 알면서 사용했는지 모르고 사용했는지 어느 쪽이든 우리 아버지에게는 멋이나 고급스러운 물건은 어울리지 않는다. 아, 네. 그렇군요. 내 대답이 어째 반색하는 듯 들렸는지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그만 작업대로 돌아가 회중시계를 손에 들고 다시 자신의 시간 속으로 침잠했다.